안녕하십니까. 선문대학교 이경입니다. 아주 늦은 시간인데요.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본문을 중간중간 띄어가면서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PPT 몇 장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보이면서 그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말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인데요.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일본 아베와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의 의경화 속에 오히려 3.1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한 제국주의 시대 일본을 그리워하며 회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어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검열 강화와 우대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며 경제 총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일본이 역사적 가해국이면서 비해국인 한국에 대해 당당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역사 왜곡으로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2차 대전 당시 나치스 유태인 학살을 영원한 역사적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히 방송하고 배상하는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일본이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 그 역사를 만든 침략 사상가 및 침략 실천자에 대한 성찰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자들을 존경하고 그 사상을 계승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의경화는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최악의 한일 관계까지 이르게 한 극단적 행보의 중심에는 오늘의 일본 지도자 아베 신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베는 어떤 인물인가? 아베 고조부 오시마 요시마사는 1894년 7월 정일 전쟁 직전에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한 일본군 사령관이고 그 외 외조부 키시노부스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주도한 A급 전범이자 전후 일본 우익 보수 정치의 대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이와 같이 이제 뿌리 깊은 침략적인 우경화 집안입니다. 여기 오시마 마사요시는 아니고요. 여기는 아베 칸이라고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가 되고요. 중요한 위원을 이제 여기만 인물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전체가 집안입니다. 전체가. 근데 우경화 집안이라는 거는 이제 전하가 아는 사실이죠. 또한 아베가 외조부 키시와 더불어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 거론하며 고향에 가면 그의 묘소까지 창배하는 자가 바로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은 도쿠가와 말기에 아베 고향이자 선국인 야마구치의 학위에서 사숙을 열어 전황 숭배와 전황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야마구치현은 근대 메이주 신이 대동한 곳이자 정한론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 아베가 이끄는 우익 세력의 본고지이기도 합니다. 아베는 오늘 제2의 메이주 신을 꿈꾸며 자칭 그가 쓴 아름다운 나라 일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강한 나라 일본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국제적 행보가 제2차 세계대전 후 74년간 일본의 평화를 지켜왔던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아베는 여기에 전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아베의 이런 행보와 한일 간 경제전쟁까지 유발시킨 원인에 아베의 정치 철학과 왜곡된 역사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즉 아베의 기본 철학과 사상을 살필 때 그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메이주신 대동지인 동양 야마구치의 사상가 요시다 쇼인이라는 데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베는 요시다 쇼인의 현대판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아베의 일본 행보의 규명을 위해서도 조선 멸시와 침략 사상의 원흉 요시다 쇼인과 그 제자들의 사상과 행동에 대한 절충한 규명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아베를 비롯한 우경화 보수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성세님 호칭을 쓰면서 존경하고 35년째 1만엔 회 화폐 등장인물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메이주신 때 일본 국민에게 문명 개화를 선도하면서
조선 미아시아에 대한 멸시관과 문면주의 침략 사상을 심어준 또 하나의 원흉입니다. 그가 주장한 다라로는 오늘날까지도 일본인의 대아시아 원류식의 원천이 되어 있으며 미국 및 유럽 중시의 일본 외교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본 군대화의 정체적 스승으로 불리는 문면론자 후쿠자와 육시가 왜 한국 및 아시아의 침략 사상가이자 인가도 또 규명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군대 기초민 메이지 시대 초기부터 분출된 정한론은 설리누호 관계가 지속되던 에도 시대와는 다른 불행한 근대 한일 관계의 소곡이며 오늘날 일본인의 속마음에 자리 잡은 왜곡된 한국 인식의 연원입니다. 그러나 근대 일본의 침략 사상의 기초이 된 정한론은 메이지 쪽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원형은 고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속에 기술된 내용 중 일본인의 의식 속에 계승되어 한국과 긴장관계나 무력춘들이 일어날 때마다 상기되는 설화가 바로 진구황후의 사만전벌입니다. 어제 하마다 고삭 선생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요. 진국에 등장하는 사만전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신탁을 받은 진구황후가 신의 보호 아래 신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백제와 고구려까지 전복했다는 침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이 일본에 적응을 하고 정속 관계가 되었다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호구의 신화나 설화에 그친다는 사실은 이미 일본 학자들도 일제시대부터요 일본 학자들이 지적을 하였고, 즉 사료 비판을 통해 진구설화가 고증할 수 없는 초사실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호구의 설화가 염원연합군의 일본 침공, 트시마 전벌, 임진왜란, 메이지 초기 정한론 등 조선과 무력 충돌이나 긴장 상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 포장되고 재생되었습니다. 설화 내용은 일본을 전황 중심의 신의 나라 신국으로 보는 위시, 조선에 대한 멸시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조선에 대해 왜곡된 시각과 침략성을 가진 학자, 사상가, 집권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인용되고 관련되었습니다. 요시다 쇼이는 일본의 근대 기초민 메이지 연간을 통해서 조선 침략 사상과 그 실행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는 조슈번의 병학사범으로 교육자였지만 1853년 미국 함대를 끌고 온 페리 제독의 개한 요구에 자극받아 전황을 받들고 외국 세력을 물리치자는 전황 양리론을 처음에 전개하였고, 그리고 서양 열강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정속 대상으로 조선과 아시아를 겨냥한 침략 사상을 재개발시켰는데, 그는 서양 열강 대조에 무능한 도쿠가마부를 부정하는 도막 운동을 벌이다 구속되어 1859년 30세의 젊은 나이에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 그의 사상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는 조선을 독촉해 인질과 조공을 바치게 하고, 북쪽으로는 만주를 취하고 남쪽으로는 대만, 필리핀 섬들을 차지하여 점차 친체의 기상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였고, 또 옥중수기 옥시족에서도 다음과 같이 소설하였습니다. 요시다 쇼이는 서양 열강의 압박감 속에서 불편등 조약을 체결한 막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막본 체제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 중심의 전환 국제론을 이념했는데, 이 이념의 중심 근거는 신구, 신의 나라 일본 전황의 부인 진구가 직접 신병, 신의 병사를 이끌고 사만전벌을 감행했다는 일본 속의 비역사적 호구의 기술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전환 중심의 신국론 그리고 정한론, 이 모두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시다 쇼인의 정한 사상은 전황의 나라인 신국을 먼저 확립하고 그 신국의 국위를 내세워 조선을 전벌하자는 전환 국제론과 별일체로 이룬 전황 정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이 바로 메이지 초기에 분출한 정한론으로 이어졌고, 그가 개설한 사숙인 쇼카 손주쿠에서 이후 그의 사상을 충실히 계승한 메이지 정한의 실존 지도자인 기도 타카요시, 야마가타 리토모, 이노우에 카오루, 이토 히로부미 등을 문화생으로 배출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 타카요시는 유신의 삼골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징해져서 사이고 다카모리, 오구보 도시미치와 빌적할 만한 조슈를 대표하는 초고물 전친입니다. 그는 1849년 일찍이 17살 때 요시다 쇼인의 쇼카 손주께 입문하였으며 26세 때 조슈번의 경호병을 면받아 메이주신까지 10년간 그는 이른바 조슈번의 대외 반면의 얼굴 역할을 했습니다. 1868년 메이주신이 감행되자 기도는 바로 신정부에 들어가 죽기까지 10년간 권력 중추에서 참의 등을 맡으면서 정권 확립기에 중요한 시기에 절대적 발언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1868년 12월 11일 메이지 정부는 대정 1신으로 신정부가 설립한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오시마 도모노조, 히그치 데츠지로 등을 조선에 파견했는데 이에 즈음해서 기도는 12월 14일 대종 대신 이와쿠라 도모미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했습니다. 빨리 천하의 방향을 정하고 조선에 사조를 보내어 그의 무례를 묻고 그들이 만일 복종하지 않을 때는 죄를 문책하고 그 땅을 공격하여 크게 신주 일본의 위험을 신장하기 바란다. 당초 메이지 정부는 막부 폐지와 완전복구 동고를 정전대로 조선시대 외교 장구였던 츠시마에 위임하였고 오시마 히그치는 대수 대차사 일행은 츠시마의 이즈하라를 출발해 12월 19일에 부산 절양회관에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기도 타카요시는 완전복구를 조선 쪽에 통과하기 5일 전에 아직 그 무례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무례를 묻고 공격하라는 정한원을 펼친 것입니다. 그는 스승 요시다 쇼인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서 메이지 시대가 열리자마자 일찍이 일성을 올린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근거도 없는 조선의 무례를 주장하면서 메이지 정부가 기초도 채 다지지 않을 상태에서 조선에 대한 대외 침략을 권유하며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를 국익의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메이지 정부에서 조슈번의 역할과 대조선 외교에서의 그의 지위를 볼 때 그의 발언에 영향력을 컸었습니다. 1875년 9월 20일 일본 군한 운영호의 도발로 강화도 사건이 일어났으며 기도는 산조 사네토미 대존 대신에게 견한 사정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게 사이고 다카모리의 견한 사정 요청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실은 기도도 자기를 조선에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11월 13일에 병리 대신에 임명되어 조정회의에서 조선 출장이 내존되었지만 이날 내병의 발작으로 왼쪽 다리가 마비되어 사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쿠로다 기요타카와 부대신 이노우에 카오루가 미국 사령관 페리의 군안 위협에 의한 일미 화친 조약 체결에서 배운 같은 무력 위협으로 조선에 대한 불평등 조약을 가용하고 기획했을 때 이것을 훌륭한 조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구 열강 압박에 대한 대가를 조선과 만주에게 구하라는 요시다 쇼인 사상의 첫 번째 착수를 기도를 위시한 메이지 정부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조선의 그 발자취를 남기면서 실존하였습니다. 야마가타 리토모 또한 조슈 하기에서 태어나 젊은 청년 시절에 쇼카 촌숙에서 스승 요시다 쇼인에게서 조선 침략 사상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야마가타는 메이지 정부의 초기부터 정권 내에서 조선 침략을 오로지 군사적 측면에서 계획 추구하여 완성으로 이끈 쇼인 사상의 충실한 계승자입니다. 제국헌법 제전 이듬해인 1890년 12월 6일에 열린 제1회 제국위회에서 수상이었던 야마가타는 일본 제국주의 국권론을 명확히 내세우는 연설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한 국가의 독립과 자유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권선을 지켜 다국의 침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이익선을 방어하여 다른 나라의 침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제일 밑에 우리나라 이익선의 초점은 조선에 있다. 요시다 쇼인 사상을 계승한 야마가타는 당시 일본의 국시라고 볼 수 있는 이 연설에서 주권선 수호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일본의 이익선으로 조선을 명시하여 조선 침략을 역설하였습니다. 1890년대 이르러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의 성장에 박자를 가해 조선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야마가타 이후에 재창된 일본 제국주의의 이 주권선과 이익선은 침략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조선과 대만에서 만주, 중국, 몽고, 시베리아를 거쳐 아시아 태평양 전역으로 확대되어 끝없는 무한 전쟁의 바탕이 됩니다. 이익선이 자꾸 이제 확대해가는 거죠. 야마가타는 군에 군거하여 군비를 중화하고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정일 전쟁을 일찍부터 충분히 준비했었으며 1894년 정일 전쟁이 발발하자 야마가타는 조선 원정군인 제1군 사령관의 임무를 맡아 조선에 건너가 서울과 평양 땅을 밟았으며 이때 그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패권을 휘두르기 위한 부산에서 신의주까지의 절도부서를 제안했고 나중에 제1차 야마가타 내각 때 경인철도 부설권을 얻게 하고 견부철도의 부서를 승인시켰습니다. 이 야마가타에 의해 조선 점령을 위한 군사적 수단이 착실히 포석되었고 조선 침략은 요시다 쇼인의 충실한 제자인 정치인 이토, 군사의 야마가타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노 카오루는 이토하고의 상당히 가까운 사이의 무레인입니다. 그래서 주일공사를 여기면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정일전쟁 끝나고 나서 상북 간섭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일본이 전 러시아를 위주한 삼국 간섭에서 이제 밀리게 되니까 이노우에가 주일공사를 하다가 그 부분 실패가 돼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후임자 미우라고로 육군대장 미우라고를 통해서 여우사냥이라는 명성황 씨의 사건 계획을 세워놓고 후임자 미우라한테 그걸 갖다 넘겨놓고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노우에하고 이토가 뒤에서 다 조작을 하고 행동대장은 이제 미우라고로가 명성황 씨의 사건을 시행했죠. 미우라고로도 역시 조슈본 출신입니다. 다 조슈본이에요. 일본 야마구치 아베 바로 고향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요시다 쇼인 제자 중에 막내 격인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정기를 통한 최고의 고물급 정치가입니다. 메이지 정권은 발족과 동시에 이른바 국시로서 정한을 제기하고 정한이 완료되면서 정한하지만 이토는 메이지 전 시기를 조선 침략의 중요한 위치에서 계속 관계하고 그의 생명을 정려하여 이 사업을 완결합니다. 이토는 쇼오카 손주께서 요시다 쇼인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메이지 출신 전후의 동란을 본내 제1급 인물들의 훈도 아래에서 활동하였으며 기도의 수족이 되어 제국의 지시와 교제하고 경격이지만 본내에서 어엿한 정령 활동가로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의 조선과의 관계는 만말기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스승 쇼인, 제자 중에 연장자 기도에 의해 강렬한 정한 사상의 세례를 받았고 메이지 쪽의 기도 등의 정한론을 실무면 정책면에서 뒷받침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메이지 전 부총이 실권자였던 기도에 이어 오쿠보 토시미치도 암살된 후에는 이토는 그들의 후계자로 간주되어 메이지 정계 제1인자로서 확고부동한 존재가 되고 이후에 일본의 내정 외교 전반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토에게 압도적인 사상적 영향을 준 것은 쇼인 기도이지만 특히 조선 침략 사상의 계보로 말하면 쇼인이 제창하고 기도가 실현을 도모하여 이루지 못한 것을 이토가 계승하여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토는 만말 메이지기에서 정황사상과 그 실존의 동일적 완성을 이룬 인물입니다. 한편 메이지 정부는 일본의 근대화 추진과 부국강변 실현을 위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 국민 통합이 필요했는데 이토는 이를 위한 근대국가 시스템 도입을 주도하면서 입헌 군주제와 근대헌법 제정에 앞서서 1882년과 1883년에 헌법조사차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을 시찰합니다. 그는 거기서 서양 국가들이 산업화에 성공하고 부국강벽을 이룬 정신적 지주가 기독교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줄 빼고요. 1888년 4월
헌법 조안을 완성하고 6월 그 조안을 주민원에서 심의하였는데 회의에 앞선 메이지 전환 임석하의 개원식에서 주민원 위장이었던 이도호는 자기 소신 표명을 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일본의 기축을 정하는 것이고 기축이 없이 정치를 인민의 망위에 맡겨 국가를 배만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정치가 자리 잡은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국민 정신의 중심에 있고 국가의 기축을 이루고 있는데 일본의 종교는 약자라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에서는 환실이 국가의 기축이 되어야 한다. 즉 전황이 국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헌법 조안이 주민원에서 통과되었고 전환제를 국가 통합 이데올로기로 도입하게 됩니다. 이는 이토가 스승 요시다 쇼인의 전환 국제론을 계승하여 헌법 제정에 반영케 함으로써 근대 전환제 국가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89년 2월 11일 일본 신화상의 기원절에 맞추어서 흥전 헌법으로 제정 공포된 황실 전번과 대일본 제국 헌법 제1조에서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통치한다라는 국제화 전환 주권을 규정하고 제3조에 전황은 신성하여 범할 수 없다라는 전황의 신격을 법제화하였고 국민들의 전황에 대한 숭배의식을 고착시켰습니다. 제국 헌법은 일본의 비스마르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이토가 의도한 대로 군권이 강력하고 민권이 약한 독일 방식의 헌법을 모방한 것이었고 이것은 헌법의 조항 속에 명료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전황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군 동수권과 긴급 증령권 등 강력한 전환 대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조선은 이토 주도하에 체결된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정미칠조약으로 내정권과 군정권마저 빼앗겨서 주권국가의 국가통치 3대 요소 모두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토는 이같이 착착 병합으로의 실족을 쌓아갔으며 그의 권력은 한국 황제를 훨씬 능가하게 됩니다. 이토는 제3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한국 식민지화의 발판을 그치고 시모노세에 귀환했을 때 조선 침략을 두고두고 얘기하고 담보했던 은사 요시다 쇼인을 추모하여 그의 묘 앞에서 협약 체결을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오늘날 아베가 고향에 갈 때마다 이제 묘소 참배를 하는 거와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8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1909년 7월 6일 메이지 정부는 가기 결정으로 한국 병합의 건을 결정하고 이토는 동감 재임 중 조선을 실질적으로 병합화하고 그 직을 물러가게 됩니다. 이토는 메이지 헌법을 만들어서 근대 전환제 국가 일본의 길을 열었고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체결로 한국 병합 길을 열어 조선 침략을 마무리합니다. 이같이 이토는 스승 요시다 쇼인의 막내격 제자이면서 전환 정한 사상을 계승 왕성시킨 최고 수제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오르빈에서 이토를 저격 암살한 안중근 위사는 일본 제국주의, 조선 침략의 원흉을 정확히 짚어서 단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주의 침략 사상인데요. 근대 이후 진구황후의 사만천벌설은 전황 중심의 국제론을 확립하면서 메이지 정한론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정한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 서양 문명론을 면부론을 한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주의 침략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융합이 어려워 보였던 정한론과 문명주의 침략 사상은 결과적으로 융합되면서 근대 이후 일본인의 조선 멸시관과 침략 사상의 뿌리가 됩니다. 후쿠자와는 유럽, 미국 등의 선진 문명을 견문하고 귀국 후 서양 사정을 관행하며 본격적인 집필 활동에 들어갑니다. 서양 사정은 1866년 초판을 시작으로 외판은 1868년에 2편은 1870년에 관행해 위판을 포함해서 모두 25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는 서양제도 이념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명성을 높입니다. 그는 유럽을 시찰하면서 많은 원소를 구입하였고 그의 서양 체험과 원소를 토대로 한문의 공장, 문명론지 계략 등 계문 소적을 간행하면서 일본에서 문명개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는 현재 일본에서 일본 근대화의 정체적 스승으로 평가받으며 1984년 이후 35년 넘게 일본 주요 화폐 1만엔 조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부사와 에사쿠로 이렇게 바꿔진다고 하는데요. 2022년부터인가요? 후쿠사와는 소년 시절부터 봉건적 문벌 제도는 하급무사였던 아버지의 적이라고 하면서 그 번건적 문벌 제도를 사상면에서 뒷받침한 것을 유교 이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번건적 문벌 제도의 유교를 동일시하면서 일본 사회의 진보와 문명화를 저지하는 원흉을 한문적으로나 번건 제도의 장제면에서도 유교로 단정하여 소양 문명화를 위한 대존재로서 반유교주의를 일관해서 주장을 합니다. 후쿠사와가 이후 조선을 유교 패습에 사로잡혀 문명화가 어려운 야만의 나라로 단정하고 멸시관과 문명화를 구실삼은 침략 논리를 전개한 것도 바로 여기에 기납니다. 후쿠사와는 문명론지 계략에서 인류 문명은 야만 반개 문명으로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고 보았고 일본은 지금 반개 단계에 있지만 이 구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서양 문명도 최선이 아닌 것을 알지만 야만 반개에 있는 나라들은 일단 현재 세계 속에 최상 단계에 와 있는 서양 문명을 목표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후쿠사와는 문명론지 계략에서 서양 문명의 필요성을 계속 논하다가 마지막 장 제9장에 가서 자국의 독립을 논하면서 오늘날 일본인을 문명의 길로 나서게 하는 것은 오직 일본의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나라의 독립은 목적이며 국민의 문명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그 논지가 조서 앞부분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후쿠사와의 문명론은 그 본질을 읽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의 문명론을 저 국가적인 보편 논리로 일관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강한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쿠사와는 전황 절대주의, 전황 중심주의도 메이지 정부와 결국은 같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후쿠사와는 동서민권론을 먼저 소수를 하고 동서국권론을 이어서 조서를 한 후에 1878년에 동시 출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에게 민권 문제를 국권과 연관시켜서 제시해야 한다는 그의 국권 중시에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동서민권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즉 문명개화 과정에서는 국민이 지자인 정부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민권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우민관을 필요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후쿠사와가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였다로 시작하는 한문의 권장, 젖장에서 필요한 순수 서양의 전부 인권론에서 많이 후퇴한 모습이며 갈수록 이 자세는 심화되어 갑니다. 또한 동서국권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그가 한문의 공장에서는 밖으로는 만국공법에 따라 외국과 교제하고 라고 문명국가의 교제로서 공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으나 이 조서에서는 이미 만국공법의 무력감을 깨닫고 국제외교의 본질이 권위와 이익의 젠탈전이며 그것을 무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고 약속이 공법과 조약의 비전에서 독립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힘의 논리가 뒷받침된 국공주의를 내세운 것입니다. 다섯 줄 밑에 그리고 시사서원에서는 전연의 자유민권론은 전도이며 인의의 국공론은 권도다라고 국권론이 전도가 아닌 권도임을 자인하면서 나는 권도에 따르는 자다라고 이제 그는 서슴없이 민권주의자가 아닌
권도를 따르는 국권주자임을 밝힙니다. 또한 후쿠사와는 메이지 정부와 맥을 같이하여 군대 전환제 국가 확립도 선도합니다. 그가 쓴 전황론이라는 조서에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도덕, 학문, 예술 등 사회 전반의 문명화에서 전황의 공덕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또 전황의 신성함을 무궁토로 유지하려는 것은 일본 사회의 무편무당의 구심점을 확립해 흔들리지 않는 국제가 형성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게 요시다 쇼인과 또 기도 타카요시 아니면 이토가 주장했던 전환주의, 전환 국제론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을 또 문명론자인 후쿠사와까지 전환제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후쿠사와의 제일 핵심적인 그 사상인 다라론인데요. 후쿠사와는요 하도 어떻게 보면 복잡한 사상가예요. 좀 카멜레온 같이 국제 정세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노래졌다, 파래졌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사실이 있어서 사람들이 후쿠사와를 평가할 때 굉장히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후쿠사와 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마루야마 마사오 같은 사람은 후쿠사와의 좋은 부분을 많이 보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후쿠사와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또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아시아, 한국과 중국 이게 이제 후쿠사와 사상을 쳐다볼 때는 후쿠사와를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읽어갔던 부분도 그렇고요. 다라론이 특히 오늘날까지 일본 보수 위기의 지침서, 외교의 또 지침서까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제 빼고요, 10줄 빼고 1881년 조선정부는 일본의 소국해양 문명을 배우겠다고 면서 일본이 신사 유람단을 파견해 일본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후쿠사와가 발행과 주필을 맡은 니지신보에 조선 수구파와 괴화파의 갈등 등 조선 관련 소식을 자주 소개해 일본 대중이 조선에 대한 관심을 많이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95페이지 밑에서 7째 줄에서요. 1884년 12월 4일 김옥균, 박영호, 소재필 등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전변에서 후쿠사와는 그 개화 단계에서부터 관여하고 그들을 위해 자금과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갑신전변에 알려진 직후 그는 사건과의 관련을 완강하게 부정합니다. 갑신전변 실패 후 개화파 인사들이 가혹한 형벌을 받고 그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형당하는 것을 전해 듣고 그는 사설 조선독립당에 처형해서 조선의 야만적인 형벌을 규탄합니다. 1885년 3월 1일 조선의 갑신전변 실패와 청국의 전벌정전 패배 등 국제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니즈신보의 문명론을 명분으로 한 집약사상인 다라론을 발표합니다. 다라론 주된 내용은요, 일부를 보면 우리 일본의 국도는 아시아의 동쪽에 있지만 국민 정신은 이미 아시아의 고루를 벗어나 서양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행한 것은 주변에 진화, 중국과 조선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웃나라라고 특별히 인사치레를 할 필요도 없고 서양인 이들 나라와 접촉하는 방법을 조차 처분할 따름이다. 아구,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함께 악명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아시아 동방의 아구, 나쁜 친구를 사절하는 바이다. 이 내용에서 그는 일본이 아시아 중 유일하게 문명 동점의 파도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문명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았고, 그리고 조선과 중국은 아직도 유교주의에 사로잡혀서 전 수백 년 전과 다름없는 전체된 상태에 있으므로 앞으로 일본은 서양 열강들이 조선, 중국을 대하듯이 문명화된 제국주의 침략국의 일원으로 조선과 중국에 대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97페이지 밑에서요. 밑에 6째 줄. 후쿠사와는 일찍 일본의 국권 확장을 위한 대외 진출이라는 침략적 구조 논리를 확립하여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상황 논리를
문명화의 미명 아래 적절히 변화시키면서 정일전쟁 때까지 표출해 왔었습니다. 정일전쟁 때 그의 중국 인식은 유교주의로 정체된 야만국으로 멸시하고 이미 문명 단계에 진입한 일본이 문명의 이름으로 응징하는 성전 대상국으로 보았습니다. 성스러운 전쟁의 대상국. 후쿠자와는 정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평생의 수건이 결실 맺은 일대 쾌고로 고무되면서 훗날 쓴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소설하였습니다. 이같이 후쿠자와는 일본의 정일전쟁 승리에 아주 감격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펼쳐왔던 반유교주의적 국권주의를 핵심으로 한 제국주의적 문명론의 결실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의 학자 도야마 시게키는 후쿠자와가 평생 쌓아 올렸다는 사상적 성과는 정일전쟁 승리로 참여함으로써 완전히 빛을 잃게 되었다고 혹평하였습니다. 정일전쟁 수습한 시모노세키 조에게 조인 때 쓴 조선 문제라는 사설에서 그는 조선은 사지가 마비되어 움직일 능력이 없는 병자이며 일본인은 마비 증세를 치료하는 의사다 라고 하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감행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승리를 정당하며 극찬하였습니다. 오늘날 이제 일본의 반한 현상인데요. 아베를 지지하는 세력들 또 언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아베가 존경하는 이제 요시다 쇼인 그리고 그 제자들 같은 동양인 그러한 그 사상을 계속 아베가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은 계속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100페이지. 다라로는 메이지 초기부터 지속된 정한론과 융합되면서 조선과 아시아에 대한 멸시관을 심화시키고 체계화된 침략 사상으로 뿌리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근대 이후 대다수 일본 국민에게 멸시와 침략적 조선관이 자리 잡은 것은 메이주신 이후 분출한 정한론을 쇼인 제자들이 추측으로 이룬 메이지 집권 중에 위도적 교육과 침략 수행 과정에서 더욱 강화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후쿠자와의 문명주의 침략 사상인 다라론이 결부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더욱 확산된 것입니다. 이런 사상적 흐름이 오늘날까지 아베의 우경화는 물론 반한 혐한 시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이 역사방송을 철저히 해서 주변국과 공존 관계를 잘 유지하듯이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온전한 공존관계를 가지려면 우선 일본 스스로가 과거 침략 사상의 실체를 확실히 알고 그 침략 역사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 왜곡과 과거 정한론 및 다라론으로 회귀하려는 아베 일본의 우경화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들과 하나 되어서 한일 양국민의 진정 소통된 가운데 일본이 국가주의의 담을 넘고 진정 아시아 및 세계와 공존하는 길로 돌아서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베 정치 지지 세력의 이제 군민회의라는 정치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의로 관복절대로 이제 한 100명 넘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베 그 내각의 한 15명 이상이 군민회의 다 출신이고요. 아베를 뒷받침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나왔던 혐한 단체들도요. 한 20년 전이라면 그 입에도 못했던 아주 그냥 헤이트 스피치 이런 것들이 요새는 뭐 그냥 거리낌 없이 뱉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일본 사회에서 이미 받아들여진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그 자들이 또 아베 응원 세력이에요. 뭐 험한 소리를 하더라도 독일 같은 데서는 지금도 나치스를 찬양하면 바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하도 처벌이 안 돼요. 하도 일본의 시민단체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국회에다가 요청했더니 국회에서 마지못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경고를 이제 했는데요. 처벌 조항은 없어요. 그냥 경고입니다. 헤이트 스피치 앞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조선인 죽여라라든지 뭐 하여튼 별의별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 같으면 일본 사회에서도 그것도 통하지 않는 내용들이 오늘날 일본에서 통한다. 이건 이제 우경화배를 뒷받침하는 세력들이 그 사람들을 또 지지하고 또 아베의 응원 세력이 되고
서로 이제 윈윈 뭐 서로 도와주면서 움직이는 거죠. 뭐 이러한 것이 이제 오늘날 일본의 현실이고, 그러한 입장에서 일본의 상식과 우리나라의 상식이 동하지가 않죠. 근데 한일 문제가 이렇게 해결을 못 보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상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베의 기본 사상이 동양인 요시다 쇼인 존경하고, 또 다라론을 제시한 후쿠자와 육시, 후쿠자와 선생이라고, 이제 일본 이런 친구들은 후쿠자와 선생이라고 합니다. 후쿠자와 육시라고 안 해요. 선생자를 반드시 붙여서 호칭하고, 이러한 그 일본 회의, 이게 지금 오늘날의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